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 상담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민들 좀 깊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장은 좀 좋은데 우리 장은 조금 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밀리는 건 아니지만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는 시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이 또 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들이 명절 이후에 발생이 되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대처하기 힘드시다면 저희와 함께 상담을 통해서 고민들을 해결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3772번에 0269번과 여러분들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들 종목들을 생방송으로 올려주신다면 저희가 상담 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 상담을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 전화 상담이 좀 안 된다고 하신다면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면 저희가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하기 앞서서 역시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출발해볼까 싶습니다. 오늘 지수가 0.49%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올라가긴 했습니다. 지수가 올라가긴 했는데 음봉으로 빠지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조금 내려가고 있다는 느낌이 조금 들 수도 있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히려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코스닥은 양봉으로 쭉쭉 올라가게 되면서 1.19% 정도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이렇게 강한 이유가 뭘까? 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에서 0.5%대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보통은 0.25%대 움직임이 있는데 0.5%대 금리 인하를 해버리다 보니까 아니 이거 0.5%나 금리가 떨어져 버렸네.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컷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니까 야 고금리 때문에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소형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기술주들, 제약 바이오 업종들 이런 데는 자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자금을 우리가 마련하는 데 있어가지고 고이자 그러니까 고금리를 내면서 이자를 조금 비싸게 내놓으면은 회사에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 회사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오 관련주라든지 또는 기술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가게 되었고 코스닥 관련주들이 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코스닥 쪽이 조금 많이 올랐다 보여지는데 사실 이제 뭐 종목 가릴 거 없이 코스피, 코스닥 양쪽 모두 다 잘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목들이 조금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지만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상승은 분명 아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사실 미국이 0.5% 금리를 인하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충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0.25% 정도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세상이 기대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야 이거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 같긴 한데 연준이 자꾸 괜찮다고 하지 않았니? 경제가 괜찮다고 하면서 금리를 안 내려도 된다고 했지 않았냐? 그래도 9월에는 이제 한번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예상을 하던 가운데 갑자기 연준이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금리 안 내릴 수 있습니다. 경제 너무 좋습니다. 연준이 이야기하던 게 고용 지표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우 실업률 걱정하지 마세요. 완전 고용 상태에 가깝습니다. 라고 하다가 갑자기 우리 명절 때 금리 인하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연말까지 실업률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겠는데요. 실업률을 대폭 인상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서 또 금리도 0.5%대를 선제적으로 내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입장에서는 진짜 하긴 했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많이 했지? 야, 괜찮다고 하더니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경기 침체가 없다고 하더니 뭐 연착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더니 아니, 이거 가파르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뭔가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미국 시장도 사실 어제는 조금 힘들어 했었는데 엊그제는 좀 힘들어 했었는데 이제 어제는 조금 올라가면서 뭐 좋은 거겠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가 좋게 생각하자라는 분위기고요. 미국이 0.5%대 금리가 떨어지고 나니까 결국 아무래도 이제 엔캐리 자금이라고 하죠. 이 엔캐리 자금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가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엔화와의 이제 금리 격차가 좀 줄어들게 되었죠. 일본은 금리가 오르고 있고 미국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엔화 자금들이 결국은 또다시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난번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다 해서 블랙먼데이라고 부르던 그런 주가 폭락 사태가 또다시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들도 존재하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결국 연말까지 이야기가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져야 되는 게 바로 금투세입니다. 이 금투세 시행되는 거 아니냐 또는 안 하는 거 아니냐 유예시키지 않을까 또는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다 보니까 사실 투자 자금들이 좀 화끈하게 우리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양봉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명절 이후에도 테마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테마 장세는 다음 주가 되어야 뭔가 이렇게 좀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가닥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수는 제가 보기에는 연말까지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금리가 가파르게 내려갔고 우리나라도 10월부터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연준에서도 밝히듯이 올해 0.5%대 금리를 한 번 더 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연말 랠리가 펼쳐질 것 같긴 한데 중간에 우여곡절, 엔캐리 자금이 이탈한다거나 또는 금투세로 인해서 약간 시장에 충격이 생긴다거나 하는 우여곡절은 있을 수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여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한 근 2달 동안 시장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7, 8, 9월까지 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뭔가를 해야만 하는 시장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려있는 종목이라던가 내가 지금 빠져있는 종목들을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을 사면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25% 올라갔고 일본 같은 경우도 한 10몇 %대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15%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보다 뭘 샀다면 물릴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죠. 그래서 종목 개수를 자꾸 늘리는 것은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더라도 뭐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관련 뭐 영상, 컨텐츠들을 보실 때 종목 추천이 좀 많으실 텐데 종목 추천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종목이 너무 많다면 굳이 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을 잘 어루만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시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종목 상담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여러분들 종목들을 최대한 본전 또는 최대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도록 전략을 짜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으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K 하이닉스요. SK 하이닉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7만 2천 원입니다. 10 얼마요? 17만 2천 원에 10%예요. 17만 2천 원에 10%요? 네. 뭐 일단 SK 하이닉스를 매수할 만한 그런 메리트가 없는 기업이거든요. 사실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샀냐라고 물어본다면 진짜 좋은 기업을 샀어요. SK 하이닉스라는 기업이 나쁜 기업인가 좋은 기업인가로 따진다면은 만약에 SK 하이닉스를 나쁜 기업이라 했다가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매장당할 겁니다. 정말 네. 좋은 기업을 사긴 샀어요. 근데 비싸게 산 것뿐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가 주식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생활의 쇼핑으로 생각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또는 친구가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어떤 물건을 사왔는데 너 그거 정말 잘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 잘 어울리는 상품을 샀거나 아니면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던 가격보다 좀 싸게 정말 싸게 저렴하게 잘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친구들한테 뭔가 너 그거 진짜 잘 샀다. 제가 지금 넥타이 메고 있는 것도 너 그거 정말 잘 샀다라고 할 때 싸게 샀거나 잘 어울릴 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SK 하이닉스를 사람한테 어울린다고 할 수 있습니까? SK 하이닉스를 우리 얼굴에 갖다 대면서 나랑 잘 어울리지. SK 하이닉스 나 주주 나 잘 어울리지 이럽니까? SK 하이닉스는 우리가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네. 어울린다라는 개념이 다르니까 무조건 잘 샀다라고 하는 말은 싸게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SK 하이닉스는 역사적인 고점에 올라와 있죠. 가장 비싼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싼 시기에 가장 비쌀 때 사가지고 지금 샀다라고 하면 이거를 잘 샀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힘들어요. 좋은 기업을 갖고 있긴 한데 돈 벌긴 좀 힘들겠네요라는 말이 정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정말 좋아질까요? 하면 정말 좋아지겠지만 주가는 좀 힘들 겁니다. 인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좋아지는 것과 주가가 더 올라가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이건 이제 주식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라고 했을 때는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시장이 좀 과열이었다. 그리고 HBM이라든가 뭐 우리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과열이다. 그래서 너무 과열이다 보니까 공급 과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SK 하이닉스도 HBM을 잘 많이 만들었는데 물론 중국에서도 그리고 TSMC에서도 여러 기관 여러 단체들에서도 역시나 기업들이 이 HBM을 정말 많이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급 과잉으로 인해 가지고 HBM 가격이 좀 폭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죠. 그러면 영업이익이 당연히 떨어지게 될 것이고 지금보다는 그 단계를 지나갈 때 당연히 계곡처럼 주가가 푹 빠졌다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텐데 빠지고 있는 이 떨어지는 칼날을 왜 잡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 자체가 잘못 접근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네. 지금 시청자님이 겪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고통, 그러니까 손실인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잡아가지고 장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빠졌다 올라갈지를 모르다 보니까 밑으로 많이 내려갔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통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고통을 견뎌야 될 것이고 추가 매수를 대응해서 한다 하더라도 많이 기다렸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걸 들고 가면서 추가 매수 대응하면서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지금 이대로 죽을 것인가라고 하면은 사실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이슈와 엔비디아가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반등 나가려고 하는 이슈와 그리고 사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정말 가파르게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특히. 그래서 좀 가파르게 좀 많이 빠진 경향이 있다 보니까 아마 SK하이닉스도 단기 반등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이 나와준다면 한 18만 원대에서 19만 원대까지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까지 올라올 때 큰 욕심 부리지 말고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불리한 가격입니다. 기업이 나쁜 게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잘 접근하시고 다음번에는 잘 샀다라는 인식을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가격에 들어가 보세요. 기업은 아무렇게나 골라도 되는데 그 기업을 잘 샀다라고 할 만한 정도의 싼 가격을 한번 접근해 보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비싸게 샀는데요. 얼마예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가격을 말씀해 주세요. 9,400원. 15만 9,400원에 네. 400원에 43%요. 43% 나섰다고요? 네. 왜 그렇게 많이 샀대요? 자꾸 내려와서 그냥. 내려간다고 더 사야 되는 보니까. 이유가 뭐죠?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내려온다고 더 사야 되는 이유는 없어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더 사야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야 되는데 내려간다고 더 사면 그 내려가는 거 더 사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다 내려가고 난 다음에 사야 되는데 내가 샀는데 주가가 많이 빠져서 내려가니까 살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매수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매수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거는 절대로 이유가 될 수가 없는 앞으로도 하셔서는 안 되는 그런 매수법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내려간다고 해서 더 사는 행동은 앞으로는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 높은 가격이고 높은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하는 이 회사가 로봇 관련주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것을 로봇인데 사람 관절처럼 팔처럼 생기거나 사람 몸처럼 생긴 또는 사람 다리처럼 생긴 어떤 휴먼을 본따서 만든 로봇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게 사실은 이족보행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기껏 요즘에 보고 있는 진짜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고 있는 로봇은 인간을 닮은 로봇이라고 할 수 없는 그냥 진공청소기 같은 게 돌아다니는 서빙 로봇밖에 없어요. 그죠? 그냥 우리 가게 같은 데 한 번씩 가보면 서빙 좀 도와주는 로봇인데 그마저도 우리 한국에는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답답해서 그 서빙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옮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직 로봇이 가야 되는 과정이 좀 먼 거죠. 그래서 아직은 개척이 되지 않은 시장이기도 하지만 아직 개척을 많이 해야 되는 시장이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가야 할 길도 많은데 주가부터 이렇게 미리 올라왔으니 당연히 거품이죠. 그래서 주가가 사실은 실적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은 주가 상승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이것도 지금 현재 매수가조차도 지금 뭐 한 14, 5만 원 자리조차도 거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가가 다시 한번 밑으로 쭉 거품 빠질 때까지 내려가는 수밖에 없고 내려가다가 이제 산업적인 성장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 상업화가 좀 되어가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발생된다면 하락이 멈춰지면서 다시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얘도.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가 나쁜 테마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아직 개척되지 않은 완전히 미지의 땅이고 신대륙과 같은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만들어지면 질수록 정말로 많이 팔려나갈 수 있는 산업이긴 해요.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해서 또는 내후년부터 해가지고 사람형 로봇 그러니까 뭐 요즘에 영상도 많이 나오죠. 뭐 식기세척기라든가 이런 거 설거지도 하고 이불도 개고하는 그런 인간형 로봇이 한 대당 1,700만 원 정도 수준에 이렇게 발매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자영업자라든지 정말 단순 노동을 하는 그런 업종에서는 1,700만 원을 주고 로봇을 사는 게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성장해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시장이 앞으로 매년 성장을 한다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나중엔 주가가 회복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뭐 내년부터 팔려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초기 단계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 거고 오류도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음 모델, 그 다음 모델쯤 되어야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상용화되기 시작하면서 좀 보여지기 시작할 텐데 그럼 한 2026년, 7년, 8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그때까지 주가는 안 올라갑니다. 빠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매수하셨던 이유는 아마 로봇 관련주 좋다 해서 아무 이유 없이 맥락 없이 TV에서 좋다 하니까
내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좋다고 하니까 샀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매수해가지고 돈 벌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결국은 지금 당장에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저점을 무너뜨리게 된다면 괜히 몰려 있는 것보다는 빠르게 손절하는 것이 나중에 시간도 많이 벌고 기회비용 면에서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3만 원이 무너지게 된다면 또는 여유가 조금 있어서 손절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있다면 15만 원이 무너지게 된다면 저는 그냥 손절하시는 게 또는 비중을 줄이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괜히 장기로 가져가봤자 20한 5, 6년쯤 그러니까 3, 4년 뒤에 겨우 본전 올까 말까? 본전 안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질수록 올라오는 게 힘드니까요. 그러면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질수록 고통을 더 심하게 받고 본전도 못 찾을 수 있는데 그 몇 년을 굳이 여기다 갖다 버릴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12만 5천 원이 무너진다면 시청자님의 결단이 필요하죠. 손절하시던가 장기적으로 3, 4년 갖다 버리시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시간을 버는 게 낫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12만 5천 원이 무너지게 된다면은 저는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줄일 거고요. 지금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금리 인하 때문에 금리 인하라는 게 엄청난 변수거든요. 시장에서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금리 인하를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얘가 기술주가 올라오게 되면서 최근에 테슬라도 막 급등이 나오고 엔비디아도 급등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기술주들이 잠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올라갈 때 만약에 15만 원대까지 회복된다면은 큰 손실 없이 그냥 빠르게 정리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려볼 수 있겠네요. 반등 나올 때 욕심만 안 내면 됩니다. 네, 조금만 올라오면 그러면 손절을 해야 되나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아니면 반만 그냥 아니면이 아니라 지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 내드렸어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대상홀딩스. 다시 한번요. 대상홀딩스. 대상홀딩스고요. 예, 9,040원에 7%. 9,400원에 7%. 예. 뭐 일단 매수가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뭐 비중도 7%면 네. 대응이 아주 수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시청자님한테 질문 드릴 거는 지금 이거 사신 금액만큼 또는 이거 사신 금액의 한 2배 정도의 현금이 있나요? 네. 가면 한 20%까지 비중을 늘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상홀딩스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량 관련주, 식음료 관련주라는 걸 다들 알고 있어요. 그죠? 네. 대상에 이렇게 좀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받는 곳이니까. 그래서 홀딩스라는 이름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사실 홀딩스가 주가가 많이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네. 이정재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인들 이슈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급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정치 테마로도 엮일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회사가 돈을 잘 벌긴 벌어요. 대상도 그렇고 대상홀딩스도 그렇고요. 그리고 최근에 올 추석 날씨 좀 어땠습니까? 더웠어요. 더웠어요. 그래서 더워서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게 덥기도 더운데 좀 농사라든가 이런 거 좀 어떻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농사가 배추가 너무 비싸요. 그죠. 배추가 아마 한 포기당 13,000원, 15,000원 이랬던 것 같아요. 그죠? 쪼매난 네. 게. 알배추 요만한 한 제 주먹보다 조금 더 큰 배추가 지금 한 15,000원 하던 것 같던데요. 그죠? 네네.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이거 알배추를 갖다가 쌈 싸먹기도 이제 너무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지 않나 싶은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는데 최대 밀 생산국이 우크라이나거든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저 더위 때문에 무더위 때문에 밀 생산이 잘 안 되고 있답니다. 전쟁도 전쟁이지만 거기다가 덮친 대로 이제 저 이상 기후까지 덮쳐가지고 밀 생산이 좀 잘 안 되고 있다 하는데 그게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거의 다 비슷해요. 그래서 식량 자급자족도 힘든데 수출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식량 관련주들은요. 지금 이상기후 속에서 싸게 사놓기만 한다면은 장기적으로 갔을 때마다 주기적으로 보너스, 내가 그러니까 상여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우리 왜 회사도 열심히 일을 하고 성과가 좋으면 상여금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예상치 못한 보너스 같은 느낌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급등 나와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바로 이런 식음료 관련주입니다. 그럼 이런 식음료 관련주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수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싸게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싸게 들고 있는데 내가 산 자리가 제일 저점이면 참 좋은데 진짜 내가 주식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내가 산 자리가 딱 저점일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게요. 사자마자 올라갈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면 내려갈 때 뭐 하면 되냐면 아이고야 내가 9,700원, 9,000원짜리가 저점인 줄 알았더만 아니었네.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얘가 5,000원까지도 내려갔으니까 그래 네가 한번 내려가봐라. 난 더 사지 뭐. 그래서 내 매수가도 같이
내려버리지 뭐 하고 그냥 내려갔을 때 내 매수가가 같이 내려버리면은 올라갈 때 이득을 크게 볼 수 있는 구조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단기적인 짧은 생각을 가지고 매수하게 되거나 매매를 하게 되면 조금 피곤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길게 네. 보고 매수가를 낮추면서 멀리 보고 가져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이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에요. 아, 그래서 저는 주가가 내려올 때 만약에 이 기업은 지난 저점이 6,000원짜리 바로 직전지 저점이 6,000원짜리거든요. 예, 그래서 6,000원. 6,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면 비중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대까지 늘리셔가지고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어쨌든 이거는 내후년, 뭐 3년, 4년 이렇게 가져간다 해도 나쁜 기업은 아니고 거기다 홀딩스라고 하는 이런 그 딱지가 붙어 있는 기업들은요. 뭐 배당이 그렇게 높진 않아도 배당을 잘 주거든요. 아, 그래서 가져가는 동안에 배당도 보너스 개념으로 진짜 조금이지만 그래도 배당을 좀 받기도 받고 가져가면서 이 수익도 조금 낼 수 있도록 비중을 좀 크게 실는 게 좋습니다. 그 대신에 아, 예. 지금 자리에서 실어버리면 안 되겠죠. 주가가 바닥이 아닐 수 있으니까 내려갈수록 무겁게 해서 내 매수가도 같이 내려가게끔 그렇게 비중을 짜는 게 네. 좋으니까 6,000원에 가깝게 추가하면서 한다 생각하고 장기 투자 의견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문현진 수고하십니다. 멘토입니다. 예,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부광약품 부광약품이고 7,500원에 7,500원에요? 예, 20%. 20%요. 예, 예. 뭐 매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낮은 것도 아니지만 뭐 어쨌든 높은 건 아닌데 비중이 20%라서 제가 질문할 게 더 살 돈이 어느 정도 있나요? 비중으로 따진다면? 예,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 그 몇 프로 정도일까요? 현금으로 퍼센트로 따진다면? 한 20% 정도. 20% 정도 알겠습니다. 예, 예. 일단 부강약품을 추가 매수하기에 좋은 기업인가 하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렇게까지 증가하고 있지는 않은 기업이라서 썩 추가 매수하기엔 좋은 건 아닌데 지금 이제 분위기 상황으로 봤을 때 사실 이제 바이오 쪽이라던가 제약 바이오 쪽이 지금 움직이는 게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요즘에 신규 상장주라던가 뭐 치매 테마라던가 뭐 항암제 테마라던가 뭐 비만 치료제 테마라던가 여러 가지 테마들이 지금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어떤 제약 바이오에 대한 투자가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겨서 제약 바이오들의 움직임이 조금 강하게 나오려고 폼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게 5,000원대까지 떨어졌다고 추가하면서 하기에는 너무 불확실하거든요. 아직까지 바닥 잡은 것도 아니고 더 내려갈 수 있는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예. 지금 여기서 내가 내 매수가 대비해가지고 거의 뭐 지금 한 30%대 지금 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너무 근거가 별로 없어요. 여기서 더 이상 안 예. 떨어져야 추가 매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샀는데 예. 더 떨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예.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지금은 좀 섣부른 감이 있다라는 거고요. 제약 바이오 분위기가 좀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만들어지고 나서 추가 매수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질까 말까 만들어질까 말까 하고 있는 거 약간 간 보고 있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여기서 조금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단은 홀딩해서 들고 가는 걸 의견 드릴 겁니다. 근데 여기서 4,500원대에서 5,000원대에서 5,500원대에서 한 달 정도라든지 머물면서 거래량이 한 300만 주 이상이라던가 지금 오늘 8만 주밖에 거래량 발생이 안 됐어요. 근데 거래량이 한 200~300만 주 이상 발생되면 거래가 많이 발생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정도의 거래량이 좀 발생된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때 제가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 매수 안 하고 올라올 때 팔아야 될지를 같이 이렇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추가 매수는 없이 그냥 가져가도 요즘 제약 바이오 분위기 나쁘진 않으니까 손실을 줄여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한번 해보려면 추가 매수를 할까 말까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연락 달라는 겁니다. 일단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저희가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강연 준비되어 있는데 어디서 하는지를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저희가 전국 여기저기서 강연을 준비했죠. 저는 이번 주 내일 광명에서 준비했습니다. 광명 평생학습원 5층 배움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오후 1시에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강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모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오전 11시에 제가 서울역으로 갑니다. 서울역에 있는 곳은 제가 처음 가보는데요. 서울역 센터 2층 사파이어홀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서울역 11번 출구로 나오시면 오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가지고 오전 11시에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바로 보면서 또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를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네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실력이 없다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삼성전자와 같은 자리가 매매하기가 진짜 까다로운 자리예요. 그러니까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질문 안 할 정도의 분들은 들어가도 돼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매수해라고 했을 때 시청자님이 기대하는 거는 문현진이가 사라고 했어. 내일부터 올라가겠지 했는데 월요일 빠지면은 이 문현진이 이거 실력도 없는 게 이럴 거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사자마자 올라갈 거라고 기대해버리는 분들은 여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사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뭔가 알고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고 투자한다기보다는 잘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안 하시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라면 삽니다. 지금 자리에 삼성전자 사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더 많이 안 빠진다는 보장은 아니고요.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갔다가 빠질 수 있는, 그러니까 반등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기 반등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예스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들어갔을 때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 좋은 종목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투자하실 거면 최소 10억 단위로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10억, 20억, 30억, 50억, 뭐 100억 이런 식으로요. 그 정도의 자금이 없다면 수익률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올라올 때 뭐 7만 원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10% 정도 수익이 나는 곳인데 저기까지 올라갈 때 한 방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 대비해서 수익률도 낮은 편이고,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급등 나왔을 때는 팔아버리고 치워야지 하고 빡빡 이렇게 빨리빨리 결정이 되는데 오늘 1% 올라갔다가 내일 1% 빠졌다가 내일 1.5% 올라갔다가 내일 1.3% 빠졌다가 다음날 3% 올라갔다가 다음날 2%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그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아우 지겹네 진짜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뭐 짜증나 죽겠네 하면서 팔아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저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을 그냥 관상용, 집에 어항이 있다면 어항에다가 물고기 넣어놓지 그걸 잡아먹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삼성전자는 그냥 보는 용이에요. 그냥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관망용으로 나침반처럼 지표로 삼는 게 좋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제가 연말까지 시장이 랠리가 나올 것 같네요라는 지침으로 사용하고 있지 저도 삼성전자를 투자할 만한 돈이 없습니다. 10억 단위의 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우리가 사가지고 매매를 해갖고 뭐 그러지는 마세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거 살 바에는 들고 있는 종목, 지금 만약에 현금이 100%시라고 한다 하더라도 굳이 삼성전자라는 생각이 들지만 들고 있는 종목을 잘 매수해서 추가 매수해서 삼성전자 올라갈 때 다른 종목 다 같이 올라갈 수 있으니 다른 종목 보시는 게 수익률 면에서도 매매 장점에서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고 매수는 가능하다. 하지만 그냥 안 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전략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가 지금 비중이 67,000원에 10%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일단 이마트, 사실 이마트가 좋은 상황에 빠져 있는 기업이라고 하기는 조금 힘들죠. 지금 이렇게 현 상황으로만 딱 따져본다면은 이마트가 영업이익도 막 적자, 흑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경쟁사들이 좀 너무나 많죠. 특히나 쿠팡, 그리고 테무, 알리, 해외까지 막 들어와가지고 난리가 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마트가 지금 상황이 좋은가라고 하면은 사실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나, 사실 이마트 트레이더스라든지 우리가 이마트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마트 쇼핑하기 참 괜찮거든요. 저도 이마트를 좀 많이 이용을 합니다만은 홈플러스라든가 롯데마트도 있지만 저는 이마트를 조금 자주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가 저는 지금은 위기가 맞는데
아니 위기 때 투자를 해야 기회의 수익을 크게 내지 뭐 맨날 위기라고 피하고 기회만 쫓아다니면 우리가 맨날 쫓아다니는 매매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이런 종목에 어울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가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을 사셨다면은 사실 장기 투자하는 것이 맞는데 사람들은 이마트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사놔야지 위기는 기회라고 했으니까 사야 되겠다 했는데 뭐 한 몇 개월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안 가고 더 빠져버리면은 에이 이거 괜히 사가지고 고통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사셨으면 한 3, 4년 동안은 남들이 말하는 고통을 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를 낮추면서 비중을 크게 늘려서 기다리는 동안에 비중을 늘려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투자 자금이 1억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3천만 원 올해 사고 내년에 3천만 원 사고 그다음에 3천만 원 사가지고 연도가 지나가면 갈수록 비중이 늘어나게끔 그리고 내 매수가보다 낮을 시, 시간이 많이 지났을 시 이렇게 매수가를 조금 낮추면서 비중을 늘려나가는 전략이 매우 좋죠. 근데 우리는 뭐 2, 3년 투자 잘 안 하죠. 그러니까 돈을 못 벌죠.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2, 3년 투자 해야 됩니다만은 안 하실 거죠. 돈 못 법니다. 하실 거예요? 돈 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마트는 가져가시면은 돈이 벌리는 구조기 때문에 사놓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이 5만 원대에서 추가 매수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현금만 잘 마련해놓고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템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산 지 몇 개월 됐는데 살까? 몇 개월 가지고 안 됩니다. 1년 정도 지켜보다가 추가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참 뒤에 하셔도 되니까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라. 이런 걸 사놔야 나중에 사람들이 달려들 때 비싸게 팔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은 화신입니다. 화신이라는 종목을 11,200원부터 접근을 하셨네요. 11,200원에 비중이 10%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만약에 제가 시청자님하고 1대1로 만나가지고 뭐 밥을 먹거나 술을 먹거나 또는 이렇게 만나서 커피를 한잔하거나 해서 면담에서 1대1 자리에서 제가 만났다면 지금 추가 매수해야 되는 이유가 뭔데요? 라고 먼저 물어봤을 겁니다. 뭔데요? 라고 물어봤을 건데 아마 시청자님 대답은 많이 빠져서요. 주가가 많이 내려와서요 할 텐데 그런 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안 내려갈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어야 되겠죠. 화신 이런 것처럼 빠지고 내려가고 있는 종목에서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근데 무슨 확신이 있죠? 최근에 며칠 조금 올라왔다고 속으실 건가요? 지난번에도 조금 올라왔다고 빠졌는데 이번에도 올라가다가 빠지면 어떡할 건가요? 왜 지금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제일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는 저 아래쪽이죠. 충분히 많이 빠져야 저기 2,000원대까지 빠져야 많이 빠졌네. 더 이상 안 빠지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확실한 자리인데 지금 이 자리는 내려가고 있는 과정일 뿐인데 여기서 사야 되는 이유가 뭐죠?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부릅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셔가지고 손 다치고 계시는 상황에서 또 한 번 더 잡아서 또 다치겠다고 하면 그거 말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내가 물렸다고 추가 매수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추가 매수는 없습니다. 추가 매수는 내가 물렸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안 빠질 것 같네. 이제 올라갈 것 같네 싶을 때 해야 됩니다만은 무슨 생각으로 여기서 더 안 빠질 것 같은지는 잘 모르겠네요. 왜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하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메리트가 없습니다.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입니까 하면 당연히 높죠. 왜냐하면 실적 잘 나오죠. 자동차 부품 관련주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거는 한번 시세를 내버렸다 보니까 다시 올라가기가 조금 어려운 이제 거품 빠지고 있는 단계가 돼버렸지만 사실 반등이 나갈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굳이 안 해도 반등이 나갈 때 본전 또는 수익권에 조금 이렇게 도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에 하나 7,500원 내지 지난 전저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여기 올라왔을 때 6,000원에서 7,500원 정도까지 올라온다면 전 여기선 추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내려간다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문의를 주시되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옆으로 가는 모습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습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졌을 때 다시 한 번 더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하나 시스템. 한화 시스템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8,600원에 10%인데 지금 오래됐는데 이거 안 뭐 오래되셨으면 중간중간 팔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도 안 파셨네요. 아니 2만 원 가나 팔려고 안 팔았더니 뭐 어쨌든 욕심 때문에 안 팔았겠네요. 그 욕심 그거 잡아내지 못하면 돈 못 벌어요. 욕심이라고 하는 건요. 내 마음속에 벌레예요. 벌레. 약간 구더기와 같은 벌레, 바퀴벌레와 같은 벌레. 그 욕심을 잡아내지 못하면 주식에서 돈 못 벌어요. 왜냐하면 욕심 때문에 수익이 나도 팔지를 못해요. 욕심 때문에요.
그 욕심만 아니면 수익 났을 때 딱 팔아가지고 수익을 챙겨가지고 아이고 내가 크진 않지만 수익 좀 났다라고 생각하고 만족하면서 또 다른 매매도 하면서 또 수익 나면 또 챙겨 나가면서 이렇게 네. 차곡차곡 내 돈이 불어날 텐데 주식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요. 그 욕심 때문에 돈을 불리지를 못해요. 돈이 수익이 났을 때 매도 버튼을 눌러야 이제 내 돈이 불어난 거잖아요. 2만 원이었지만 2만 1,000원이 돼야 돈이 불어난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그 욕심 때문에 2만 원이 2만 1,000원 됐지만 2만 2,000원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안 팔다가 2만 원 되고 또 본전되고 이랬을 때 본전이니까 다시 또 올라가겠지 하면서 안 팔고 물리면은 물렸다고 다시 올라가겠지 하면서 안 팔고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물리면은 아이고 됐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 누리려고 주식을 해가지고 내가 됐다 막 이거 꼴보기도 싫다 팔아버려야지 이거라도 건지자 하면서 나중에 폐잔병처럼 나와요. 그 모든 과정에서 나를 좀 이렇게 좀먹었던 게 뭐냐라고 하면 욕심이라고 부르는 제가 말했던 벌레입니다. 그 벌레. 그거 못 잡으면은 돈 못 벌어요, 그냥. 제가 주식을 하면서 10년 동안 전문가 일을 하면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 상담하면서 느낀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욕심이라는 벌레가 있구나. 저거 못 잡으면 돈을 못 벌구나라고 요즘 계속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시청자님도 지금 이거 수익 몇 번이고 낼 뻔했거든요. 조금이어도 1,000원이어도 어디예요. 수익이 났는데. 지금도 사실 18,600원 샀다면 한 주당 400원씩 수익은 냈긴 냈거든요. 적지만 만족은 안 되겠지만 수익이 나긴 나고 있거든요. 근데 매도 안 누를 거잖아요. 왜? 뭐 때문에요? 올라갈 것 같은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절제를 하지를 못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갈까요? 안 갈까요?를 제가 맞출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출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내 돈을 보호해줘야 된다면 누가 보호해야 돼요? 제가 보호합니까? 시청자님이 보호합니까? 본인이 보호를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럼 본인이 절제를 못하는데 누가 보호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익이 났을 때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할 수 있는 자리를 정하세요. 그거는 저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이 시청자님이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디 올라왔을 때 정해서 나는 매도를 하겠다라고 정하셔야 돼요. 저는 요즘에 운동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귀찮고 죽겠고 하기 싫어요. 그래도 하루에 스쿼트를 30개 이상은 무조건 하겠다. 시간을 떠나가지고 언제라도 나는 30개를 무조건 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제가 정한 거예요. 누가 정해주지도 않고 제가 정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매일 하고 있어요. 그거라도 못하면 난 살 절대 못 빼겠다. 건강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청자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이 그거예요. 이게 수익이 얼마가 났을 때 매도하겠다고 정해놓고 그걸 못 정하면 시청자님은 앞으로 돈 못 법니다.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 그런 이야기 말고 하나 시스템이 그래서 기업이 좋다고 안 좋다고 기업이 돈 번다고 안 번다고 전망이 어떻다고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아니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제어를 못하는데 무슨 주식을 전망을 생각을 하고 기업을 생각을 하고 뭐 수익을 뭐 어떻게 챙기려고 그러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이 가능하시다면은 19,500원대라든지 2만 원대가 되었든 간에 내가 매도하겠다라고 어느 한 지점을 정하셔가지고 그 지점이 되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지난 고점 자리가 사실은 19,3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9,300원 자리가 매도, 1차 매도하기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자리가 넘어서게 된다면은 뭐 2만 원에서 2만 500원까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저 자리도 못 넘어가면은 못 올라가는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19,300원 자리에서 일단 비중을 3분의 1 또는 절반 정도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매도 버튼을 누를 수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테스트 해보세요. 만약에 매도 버튼 못 눌렀다. 올라갈까 봐 못 눌렀다. 주식 접으세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더 올라갈까 봐 안 갈까 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도 버튼 누를 수 있나 없납니다. 조금 더 먹을 10만 원 더 먹으려고 그랬더니 뭐라고요? 너무 적게 먹어서 조금 2만 원 너무 적게 가까이 먹어서 너무 아쉬울 것 같으면 그냥 오늘 내일 아침에 식사를 맛있게 많이 하세요. 뭘 먹어요, 주식을. 그러니까 수익을 챙기고 뭔가 챙겨 나가면서 돈을 불린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너무 적게 먹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개념이 전혀 공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고 일단 19,300원 자리에서 매도가 가능한가 너무 적게 먹어서 안 되는 것 같다 싶다면 스스로 알아서 하실 때 저는 주식을 그만두시는 걸 추천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 방산 관련주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괜찮은 자리이기 때문에 들고 가시는 게 맞는데 시청자님의 태도를 저는 조금 바꿔드리기 위해서 조언을 드렸다는 점 기억하시고 올라올 때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실현시키시기를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먼저 2,000원대 내려가면은 전화를 드리라 그랬어. 전화. 네, 무슨 종목이죠? 맥스트요. 넥스틸이고요. 맥스트. 맥스트요. 네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2,000원대 내려가면 다시 전화 달라고 하셨기에 전화 드렸어요. 매수가랑 비중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예, 매수가는 6,900원. 비중은 25%입니다. 네, 일단 내려놓았어요. 2,000원까지. 네. 근데 뭐 좋게 내려온 거 아니죠? 네. 네, 뭐 좋게 내려왔으면은 그냥 조용히 아무 문제 없이 내려왔으면은 괜찮겠다 생각이 드는데 뭐 유상증자 한다네요. 250억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유상증자를 고상하게 우리가 유상증자라고 표현해놔서 그렇지 쉽게 생각하면 주주들한테 돈 구걸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기업 관계자들이 듣기에는 조금 거북할 수는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전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느끼기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은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구걸이 맞습니다. 그냥 나 돈 없다, 돈 없으니까 너희한테 지금 손 좀 벌리겠다, 돈 좀 달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업이 좋은 상황이면 유상증자를 안 하겠죠. 네. 그러니까 네. 힘든 상황에서 하는 겁니다. 물론 좋은 상황에서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투자를 위해서 더 큰 공장을 짓는다거나 더 다른 어떤 발전을 위해서 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얘는 지금 발전을 네. 위해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얘는 유상증자 해가지고 뭐 할 건가 지금 보니까 맥스트가 유상증자를 25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공시를 보니까 뭐 하는 데 씁니까? 그러니까 채무 갚는 데요. 빚 갚는 데요. 160억 정도를 빚 갚고 운영 자금이 이제 자기를 회사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인건비라던가 월세라던가 이런 것들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라던가 그죠? 네. 그냥 그거에 90억을 쓰겠고 나머지는 채무 빚 갚는 데 160억을 쓰겠다는 거니까 발전이 있는 겁니까?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니 유상증자를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좋아 보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내가 힘들어가지고 그렇지 내가 않아요. 더 나은 걸 위해서 가게를 또 차릴 거고 내가 뭐 확장을 위해서 공장을 늘릴 거고 이런 신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할 거니까 250억을 좀 투자하시겠습니까? 우리 사업 계획이 이렇습니다. 이걸로 돈을 얼마를 벌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적자나는 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그 주주님들 제가 진짜 미안한데요. 내가 지금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160억 좀 갚으려니까 돈 좀 주세요. 이거거든요. 이거는 존속 가능성을 조금 의심해봐야 되는 상태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사실 맥스트가 2,000원까지 온 거는 맞는데 유상증자가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회사가 좀 회생 가능성이라든가 성장 가능성,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이 좀 증가하면서 좀 변화될 가능성이 좀 보여서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증강현실 이런 쪽에서 뭔가 산업의 두각을 조금 발전해 나갔다면은 제가 뭐 추가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라고 했겠지만 지금은 그냥 없다 생각하고 냅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회사가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괜히 손댔다가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도 안 받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낫지 않을까. 이 맥스트를 들고 있는 다른 주주님들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유상증자를 안 받는 게 이 기업은 돈 줄 가치가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유상증자를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고 나중에 그냥 나만 잘 탈출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잘 잡으면 추가 매수 고민하는 게 나을 것 같기 때문에 한 2,000원대 자리 잡거나 아마 이거 지금 이 흐름이라고 한다면 1,500원대, 1,000원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없다 생각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추가 매수 의견 안 드릴 거고요. 뭐 회사가 일단 빚만 잘 갚으면은 다음 재무제표 면에서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채가 330억까지 늘어났는데 이걸 지금 갚겠다는 거잖아요. 160억을. 그러니까 다음 감사 보고서는 좀 잘 나올 것 같긴 한데 유상증자 또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90억 가지고 운영 안 되거든요. 적자가 40억씩 1분기에 나고 있기 때문에 90억 가지고 불안하네요. 왜냐하면 2분기 지나면 6개월 만에 90억 날려먹는 회사예요. 그래서 운영자금 90억이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아마 이거는 유상증자를 또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뭐 그 외에 만약에 3자 배정 유상증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좀 주가가 날아가는 경우가 생긴다면은 괜찮을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추가 매수 해놓기는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그냥 그대로 들고 가서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다가 나중에 3자 배정 유상증자 또는 또 다른 유상증자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때까지는 이건 없다고 생각하세요. 네, 여기서 돈 다 날렸다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상담이어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DB 하이텍 네, 46,200원에 10%입니다. 46,200원에 네, 10%요? 네.
그렇군요. 뭐라고요? 밑으로 저점을 어느 정도 내려가면은 조금 더 매수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아이고 큰일 날 이야기 하시네요. 안 되겠어요? 이미 비싸게 샀는데 또 저점이 뭐 있다고요? 이거 지금 저점이 저 밑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다 보면은 자기가 지금 무슨 자리에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점에서 추가 매수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점이 뭔데요? 지금 이거는 고점인데요. 지금도 고점인데요. 많이 떨어져가지고 많이 떨어진 건 자리가- 시청자님 매수가 기준인 거지 아래쪽에서 봤을 때는 저 위에요. 아직 63빌딩에서 40층이 63빌딩에 63층에서 보기에는 40층이 저층처럼 보이겠지만 바닥에서 본다면 아이고야 40층 저것도 높다 이러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높은 자리에서 계속 높은 자리에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건데 저는 그게 좋은 선택 같아 보이지는 않네요. 특히나 실력이 좋다면 차트를 좀 볼 줄 알고 빠른 대응이 가능하시다면은 뭐 충분히 스스로 하셨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전화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뭔가 대응을 섣불리 하시기에는 좋은 실력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고층에서 떨어져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결국 지금 이 자리는 단기 반등이 있을 수도 있는 자리예요.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있을 자리 단위가 아니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엔비디아 반등이 좀 나가고 있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반등 나가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뭐 외국계 계열사 증권사에서는 SK하이닉스라든가 이런 데 목표가를 대폭 하향시켜버렸죠. 반토막 내버렸어요, 목표가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 반도체 관련주가 얼마나 거품인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가 올 6월부터 해서 계속 아니 이거 전부 다 고점인데 왜 자꾸 사십니까? 라고 말씀 많이 드렸던 종목들이기도 해요. 앞으로 더 많이 빠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기 반등이 있을 지연정 장기적으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반등에서 잘 치우고 나가지 않으면 또 내려가고 또 단기 반등이 있고 또 내려가고 하면서 밑으로 쭉쭉 빠져내려갈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 추가 매수를 했을 때 잘못 대응하게 되면 장기 고생을 하고 장기로 물려버리게 돼요.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손절이 힘들어지거든요. 우리가 100만 원일 때 3% 손절하면 3만 원인데 5천만 원인데 3% 손절하면 150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금액이 커져가면 손절하기가 부담돼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비중이 커지게 되면 손절이 점점 힘들어지니까 일 키우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단기 반등,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이슈로 단기 반등이 나와준다면 아마 4만 원에서 4만 한 2, 3천 원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10% 비중인데 4만 2, 3천 원대 손절하면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단기 반등 때 정리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4만 원짜리가 3만 5천짜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3만 원에 가깝거나 2만 5천 원에 가깝게 떨어졌을 땐 추가 매수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그렇게 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강연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내일은 광명 평생학습원에서 5층 배운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오후 1시에 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면 되겠고요. 일요일도 준비가 되어 있죠. 일요일은 오전 11시에 서울역에서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역 11번 출구로 오시면 스페이스 쉐어 서울역 센터 2층 4파이홀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면 고점과 저점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과 모레 만나 뵙길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